자, 그러면 우리 교재 그 67쪽에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초과정이라 사유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부분들, 이 부분들을 위주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고요. 5가지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그래갖고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는 7가지로 일단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지금 이 자격에 대해서는 거기 그저 88쪽에 지금 양괄호 2번 처분권자 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리고 89쪽에 자격정지 절차 등 이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가볍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격 관련 절차인데 자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취소나 정지의 권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을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우리 서울시장이었어요.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는 어디서 열었냐면 중개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중개사무소를 여는 거예요. 사무소는. 그러면 우리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경기도의사예요. 경기도의사께서 감독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의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시장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건 분명히 맞아요. 통보해 주는데 이분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예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청문이죠.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자가 발견을 했으니까 제일 잘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네가 이행해라 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주면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됩니다. 그게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한 후에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뺑이는 누가 친다?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친다. 생색은 누가 낸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내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마련된 거예요. 이게 1번의 내용이고, 그럼 2번의 내용은 뭐냐? 우리 광명시장이에요. 광명시장은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갔다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여기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해하면 돼요. 자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시도의사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냐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무소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을 등록관청에 하면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주면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 줄 거예요. 그게 2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게 된 때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1번, 2번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 3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재 이 부분이 현재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죠. 기본서 나오면 자격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이라고 그랬죠?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의사가요, 동일 위반 사안에 대해서 A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증비 6개월 때리고 B 소속 공사에 대해서는 한 달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타 500을 잘 사주면 한 달만 때리고 같은 위반인데, 그다음에 잘 안 사다 주면 6개월 때리고 그러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더라. 재량권을 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서 기준기간을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요 경우는 6개월, 요 경우는 3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이게 자격정지의 기준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기간에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처분할 수 있어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을 하더라도 당연히 6개월을 초과해 가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격정지 기준기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서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러면 자격 취소나 정지가 나갔을 때 사후 절차가 있거든요. 사후 절차가 있는데 자격을 취소했잖아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입니다. 5일 내에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사에 통보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럼 왜 자격 취소 시에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할까?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격을 취소하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게 자격 취소당했는데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며칠 내내라고요? 5일입니다. 그래서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시험 시행 기관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쪽에서는 유일한 5일이 이거예요. 물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5일이 또 나오는데, 어쨌든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정지 처분 시에는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일이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자격을 취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반납하셔야 돼요. 며칠 내 반납해야 되냐면 7일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취소한 시도사에게 반납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사에게 반납해야 되죠. 이른바 속된 말로 때린 놈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사에게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한다. 그럼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소 시에만 반납해요.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7일 내증을 자격증 교부 시도사에게 반납해야 돼요. 이틀의 간격이 있죠? 2일. 왜 2일의 간격을 주냐면 바람 쐬고 오시라고. 자격 취소하면 그런 황당한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가 더 마련이 돼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럼 자격 취소 정지 사유는 후일 우리가 차츰차츰 암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필취 사유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건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해산, 부정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나아가서 이중등록, 이중소했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중기업무했거나 자격증지 받은 소공을 하여금 중개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다. 이게 삼진아웃인데, 그래서 이게 바로 8가지 사유.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사법결의 이양정의. 이게 나중에 제 두음자 따는 방식의 암기 방식입니다. 9일 차츰차츰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90쪽에 임의적 등록 취소가 11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11가지인데 왜 10가지로 돼 있지? 임의적 등록 취소는 11가지입니다. 9일 암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1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91쪽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업무정지의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92쪽에.
이것도 우리 이 저자께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11가지 지금 번호가 11번까지밖에 안 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업무정지도 이것도 사실은 1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정지의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92쪽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동그라미 1번은 그 내용이에요.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는 지금 2번에 있죠. 우리 교재에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인데 중개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업무정지 때릴 수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따로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영향이 없는 거죠. 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분사무소도 모두 업무정지냐 이 문제였는데 이거를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무소별로 법인은 때릴 수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최고가 6개월이죠. 6개월이고 이것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기준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는 3개월, 이 경우는 2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기준기한에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여 가중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 확정이 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여기 1번에 있는 내용이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업무정지의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제척기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제척기간을 공부할 겁니다. 민법 시간에. 이미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용어의 구애됨이 없이 업무정지에는 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척기간을 보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죠. 그게 이겁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업무정지 안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공사가 중기업을 영위해요. 영위하면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정지할 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발생이 됐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경과를 해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정지에만 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정지에만. 그럼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라고 내면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하는 거는 업무정지뿐이에요. 이거는 업무정지에만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답노트를 나중에 만들어갖고 문제풀이 할 때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틀리는 지문, 눈 뻔히 뜨면서 틀리는 지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이걸 자격정지로 바꿔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업무정지의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럼 내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잖아요. 그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되죠. 몇 년? 3년을 피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그 밑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보는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 있네. 지금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하죠. 그럼 이거 그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때리게 되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게 돼 있어요. 협회 통보하게 돼 있고 등록을 취소했을 때는 증을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 반납하는데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시에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렸고 그래서 등록 취소를 당해도 등록증을 등록관청에다가 7일 내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또 이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정식 제목은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예요. 이게. 그럼 요 규정이 왜 들어왔느냐? 요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개업공사가 우리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위법 사실이 있었어요.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그래가지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싹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 신고하고 일정 기간을 쉬어요. 쉰 다음에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등록은 어디 가서 했냐면 강남구에 가서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을 해요. 그러면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남구의 등록과 노원구의 등록은 분명히 틀린 등록이죠. 틀린 등록인데 노원구에서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하여 이 강남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 40조에 명문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폐업신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했잖아요. 이자를 재등록 개업공사라는데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이 규정 하나만 딱 있더라도 폐업 전의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그랬으니까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서 행정처분 나갈 수 있겠죠? 이걸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쉰 다음에 재등록을 해요. 그럼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등록이 되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가 있죠. 있는데 다만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폐업 신고 재등록하기까지 기간.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걸 폐업 기간이라 그래요. 폐업 기간. 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잖아요. 3년을 초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행정처분하지 않겠다.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문 닫고 3년을 쉬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폐업 신고 전 위반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 그럼 3년일까? 결격 기억나세요? 우리 결격 사유를 보면 간판 갔다 와도 3년 지나면 괜찮죠. 등록 취소를 당해도 3년 지나면 괜찮죠. 공인인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아도 3년 지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3년 지나면 결격에서 다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 닫고 쉰 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더 이상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또 업무정지 있죠.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라고 그랬어요. 그럼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폐업 기간이 1년을 경과했지 않습니까? 1년을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단서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 얘기 아닙니까? 폐업 신고하기 전에 위반했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였어요. 그럼 문을 싹 닫고 1년을 쉬어버리면 더 이상 여기서 업무정지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폐업 신고하기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거예요. 그랬다가 폐업을 했어요. 이때는 몇 년 지나야 되고요? 3년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위반에 해놓고 폐업 들어가면 3년 지나야 못 때리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에 해놓고 폐업 들어가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사에게는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불가하고요. 업무정지는 1년 초과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2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을 공부했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3년이고 여기서는 1년이잖아요 지금.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3년이고 여기는 1년이고 폐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그럼 내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잖아요.
폐업을 안 했잖아요. 요리조리 몇 년 피해야 된다고요? 3년.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이해되었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재등록개혁공사가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 있죠? 이거 그대로 승계해요. 이 승계하는데 이거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날 있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승계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요거는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했는데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왜 1년간 승계하냐면요. 상습범 잡기 위해서. 우리는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먹잖아요. 상습적으로. 그럼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습범 가중처벌 때문에 요걸 1년간 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위반을 했고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폐업신고 싹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쉬었다가 재등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업무정지 위반행위 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거 업무정지 위반행위 했다. 그럼 1년 내에 업무정지 사면타석은 3년 당하거든요. 필취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습범을 잡기 위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그대로 재등록개혁공사는 승계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럼 상습범 가중처벌 기준기간이 몇 년?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이걸 승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일하는 이런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1년간 이렇게 걸리게 되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3번 내용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공이 승계를 그대로 해요. 그리고 재등록개혁공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해서 행정처분 나가잖아요. 행정처분 여기서 나갈 때는 폐업 사유, 폐업 기간 모두 고려를 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 있죠. 법인 대표자는 이거 그대로 다 준용합니다.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게 뭔 얘기냐면 요즘 법인 설립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중개법인 설립해갖고 위법행위 잔뜩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싹 폐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인 설립해갖고 또 중개업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이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 규정을 그대로 승계시키겠다. 그래갖고 법인의 위법행위를 법인 대표자는 그대로 다 승계해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재등록개혁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우리 법 40조 규정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왜 3년인지 왜 1년인지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더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처분 그 사유들,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접근할 부분들 다 본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93쪽에 벌칙이 나오죠? 벌칙. 그래서 이 벌칙에 대한 부분은 행정벌이에요, 사실. 행정벌. 이걸 우리는 벌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표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잠깐 행정벌에 대한 벌칙에 대한 총설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이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행정자가 들어가서 말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얘기해요.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나가요. 근데 행정질서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질서벌을 얘기하는데 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 그렇듯이 이거는 그저 행정관청에서 나가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행정형벌은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들어봤습니다.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고 1-1,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들으시면 꼭 명심할 게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은 과태료다. 요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행정벌이라 하는데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뭔지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나왔어요. 토탈 제재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제재라고 했는데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고 공인인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고 거래업무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었죠.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툴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행정처분은 이 5가지, 형벌은 이 징역벌금,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경과인데 이거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자, 그러면 이 전체 제재에 관한 줄기를 봤고, 그럼 나머지는 각각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년에 3천짜리 사유 12가지가 있죠. 여기 그 1년에 1,000짜리 1-1은 1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 안 세봤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이 5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사유를 모두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쪽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두 음자 따서 모두 암기할 거고, 특히 이제 이 형벌 쪽에서 질서벌 쪽에서 하나씩 꼭 내거든요. 그러니까 2문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 질서벌까지 하고 이 제재에 관한 사항에서 5개나 돼요, 무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요 제재에 관한 사항을 우리는 무시하게 주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유는 그럼 후일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할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교재 양벌 규정이란 말이 지금 현재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뺐는데, 양벌 규정이란 말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다. 이게 우리 법 50조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돼요.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형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사 있죠. 개업공사도 처벌받아요. 개업공사는 뭘로 처벌받냐면 그 위반 행위에 규정이 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면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초과 있지 않습니까? 중개보수초과. 소속이 보수를 초과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보수초과 행위는 우리 법상 처벌 규정이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고용한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벌금형으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징역형은 절대 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징역벌금 위반행위면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벌돼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다만 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보수 더 받지 말라, 손님 등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정신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수초과 행위를 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처벌을 면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50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개공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어요. 다만 그 개업공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징역벌금 위반을 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에 대해서만 양벌 규정이 있지, 행정질서벌,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전이 과태료 위반 행위했잖아요. 개공 과태료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벌이라는 것은 행정형벌에만 적용된다. 그 점 이해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결격사유 기억나시죠? 결격에서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결격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결격이냐 임죄, 지금 임죄입니다. 이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정했냐면,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3년 결격이 빠지는 거지,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아주 타당한 해석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순환서부터 이거 다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개공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벌금형만 내면 되는 거지 결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거, 이거는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되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양벌 규정까지 이제 따져봤고요. 그리고 이번 순환 때 과태료 사유들, 물론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 95쪽 마지막에 과태료 처분권자와 부과 기준 및 가중 또는 감경 이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또 짚고 가는데,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권자는 또 행정처분처럼요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쉽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쉽게 맞춰버리는데 아주 고맙게도 잘 내고 있어요, 이거.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었죠.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그 표시광고에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 대표적인 자들이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누가 부과징수하느냐?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죠, 이거.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과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자격증 취소하면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연수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자격증 미반납자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시도의사입니다. 그리고 중개업무 관련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죠, 뭐.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도 기준 금액이 있어요. 기준 금액 쭉 정해주고 이 기준 금액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 있는 규정 비슷하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벌칙의 내용을 다 본 겁니다.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더군다나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졸려 죽겠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사법 내용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공인인증사 법령 이 파트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교재 파트 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법은 이른바 거래 규제라는 거. 그래갖고 거래 규제라는 걸로 일단은 부동산 거래하면서 규제라는 거죠. 거래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거래 규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거래 규제에 속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리고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요, 신고나 허가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우리 공인인증사법에 있었어요. 우리 법에. 그래갖고 중개업법의 명칭을 종전에 중개업법이었는데 2006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이 어떻게 명칭이 바뀌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국토계획 및 이혼하는 법률, 국토계획법에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원래 국토계획법에 있었기 때문에 공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규제에 대한 사항이 각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법이 흩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더라 이거에 자꾸. 그래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 부분이 이렇게 통합돼서 지금 현재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단행법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실무에 가시게 되면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못 물어봅니다. 우리가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수업 자체를 아주 꼼꼼히 실무적인 차원을 실무를 곁들여서 꼼꼼히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그럼 이 부분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비중은 약 10%예요. 10%인데 31회 때는 이 부분을, 30회 때는 이 부분을 7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31회 때는 5문제를 출제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4개 이상. 그러니까 10% 비중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최소한 4개 이상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최소한 2개, 외국인 취득 신고제 하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뭐 기분이 좋으면 하나, 나쁘면 한 3개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이 부분이 단행법이기 때문에 또 딱딱하고요. 공법적인 색채가 짙은 내용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지금 우리 교재 98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도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6년도에 도입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이제 후일 역사가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노 대통령의 아마 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동산 시장에 거의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했잖아요.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죠. 이른바 과표라는 걸로 계속 세금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였었는데, 과표라는 게 공시가라든가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는 훨씬 이게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이걸로 부과를 했었죠. 근데 실거래가가 노출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제도 딱 하나 시행되면서 무려 세수가 13조가 더 거쳤다고 그래요. 거의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일단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도 물론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나 법률의 제정 목적인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세로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9쪽에 목적 찾았습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용어는 별도로 여기서는 암기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만 얘기해요. 그럼 주부동산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만 얘기하고 부동산 등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부동산 등이란 개념은.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양권이 있죠? 입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고 당연히 외국인 포함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말 나와 있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이거는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통째로 다 빠져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내년도 6월 1일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 제작해서 뺀 것 같은데 어쨌든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거다. 준부동산은 빠진다는 거. 그러면 먼저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 99쪽 맨 밑에 신고 대상 이래 돼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대상 계약은 무엇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은 뭐냐면 일단 매매 계약에 한한다 기억합니다. 매매 계약. 여기 공급 계약이 있는데 매매 계약에 한한다고 기억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에 한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임대차라든가 전세 계약입니다. 이거는 일단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내년 6월 1일부터. 그래서 일단은 아니고요. 그럼 교환계약 대상 아니죠. 증여계약도 대상이 아니죠. 경매로 취득하든 판결로 취득하든 모두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나 사나 매매라고 일단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다. 이때 물건은 부동산 등을 얘기합니다. 물건은 4가지. 부동산 등 4가지.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건물 하면 이건 면적 불문, 지분 거래 포함이에요 다. 그 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들어가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하나는 분양권, 하나는 입주권이에요. 이게. 그럼 분양권은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거든요. 이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의 분양권이든 상가의 분양권이든 오피스텔의 분양권이든 토지의 분양권이든 거래를 했잖아요.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입주권이 있죠. 입주권이라는 것은 2개의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이걸 빈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정비법을 공부할 때 관리처분의 인가라는 걸 받게 되면요.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돼요. 그럼 만약에 이 입주권이 전매가 가능한 입주권이었다. 그럼 이거 전매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특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입주권이라 부르고 있지만 국토부도 입주권이라 불러요. 이거를. 입주권이라 부르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진입 단계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할 대상 계약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에 한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때
공급계약이 추가돼 있어요. 그럼 이 공급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에요.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인데 8개 법이 있거든요. 8개 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이에요. 그래서 8개 법이라는 게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거. 그래서 이 3개의 법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 다음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산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경비에 관한 특례법, 이거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 그러면 거래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꼭 이 얘기입니다.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해요. 원래 최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개 법을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이 8개 법 눈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했다. 그럼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하는데 거래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셨잖아요. 그럼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대우 프로지오를 내가 분양받았다. 그럼 프로지오를 분양받으면 최초 분양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양받으시면서? 최초 공급계약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했죠? 안 했는데 최초 분양계약 할 때는요, 분양하는 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신고해버려요. 그래갖고 분양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 도장을 하나 더 받아놔요. 그쪽에서. 그래갖고 대량 신고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분양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그럼 분양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고, 이 분양권을 내가 전매를 하잖아요. 다시 팔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래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신고대상 계약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매매계약에 한한다. 공급계약도 어차피 매매계약이에요. 그리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그럼 준부동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신고대상 계약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죠? 신고대상 계약을 해결했으니까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럼 절차적인 문제는 신고기한 및 관할이 먼저 나옵니다.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네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신고기한은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며칠이라고요? 30일. 우리 30일하고 한 달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취득세 신고 기한이 원래 30일이었죠. 그랬다 지금 현재 60일로 지금 늘렸는데, 등록세를 폐지하면서 60일로 늘렸는데, 어쨌든 그 30일하고 한 달은 틀립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한 달 31일 만에 들어가는 바람에 취득신고를, 그때 저 잘릴 뻔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30일하고 한 달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일이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시는 겁니다. 체결한 날이에요. 잔금일이 아니죠. 그리고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장에 들어가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장에. 그러니까 매수인의 주소지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신차은의 주소지가 뜨게 되는 이 지문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다. 관할 시군구청장. 이 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여기다 하니까. 토지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신고 의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임대예요. 그럼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직거래. 중개업소로 안 통했다는 얘기죠. 직거래하게 되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가 있었어요. 국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타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어요. 그럼 국가 등이 누구냐 하면 국가,
당사자 일반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있었다. 그럼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또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그들이 신고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었어요. 지방공사들 많죠.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SH공사 그래서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일방이었다. 그럼 모두 그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타방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번엔 중개거래였어요. 개업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공동중개시는 관여개공이 당연히 공동으로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 이거 고맙게도 생각보다 아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을 잡아주시고 어려운 점은 없죠? 일단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었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내에 하라고요? 30일. 이때 신고의 관할은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에 들어가고 의무자는 쌍방 직거래하게 되면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한테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죠.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으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죠. 신고할 사항입니다. 요 신고 사항을 나중에 다 암기를 할 건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는데 이게 문제일 거 아닙니까? 육하원칙 중 4가지. 누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되죠. 매도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들어가죠. 누가 어떤 부동산을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모, 부동산의 종류, 면적 다 신고해야 되죠. 이게 어떤 부동산을 다음에 언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에 얼마에 거래했는데 이게 육하원칙 중에 4가지가 이거예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이거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할 건데 이거 4가지 신고 들어가고 여기에 개업공사했다. 중개거래. 그거는 개공의 인적사항 및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다 들어가야 돼요. 중개거래 이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도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무조건 이 사항들은 들어가야 돼요. 이 6가지는.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 공통사항에다가 만약에 법인이 있었잖아요. 법인. 그럼 법인이 만약에 당사 중에 일방이 있었다. 지금 요 내용은 우리 교재에 어디 있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지금 이 부분이 있고 우리 교재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쭉 빠져버렸나? 내용이 지금 빠져버렸죠. 신고사항이 지금 102쪽에 있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사항. 그냥 들으세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지금. 자 그래서 그냥 듣습니다. 법인이 지금 개정된 사항들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걸로 그냥 보세요. 그럼 공통적인 사항은 일단 당목계대 개조 6가지 신고해야 되고요. 여기에 당사자 일방이 법인이었어요. 그래갖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요즘 법인 거래가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개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막 심하게 하니까 우리 법인 설립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갖고 이른바 부동산 투자법인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법인은 이거 파산하고 날려버리면 임차인들이 엄청 피해를 입거든요. 또 매수인들도 피해를 잘못하면 입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선 그냥 안 넘어가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만이에요. 지금 현재 주타겟이 물건 중에 주택이 대상이니까 주택만 대상인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6가지 공통사항 외에도 신고를 더 해야 됩니다. 뭘 더 해야 되냐면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임원과 그 거래 상대방이 친족관계가 또 있느냐, 상대방이 임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그 거래 상대방이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이걸 신고해 줘야 돼요. 이걸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하고 법인은 자금 조달 계획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이건 공통인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 투기과열지구, 이거는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문에서 공부하시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 우리 지금 서울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죠. 그래가지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주택을 취득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증빙서류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부동산 팔아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면 그 판 매매 계약서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금 조달에 증빙서류 첨부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금고에 넣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 금고 찍어갖고 낼 수도 없고. 어쨌든 근데 그때는 그 이제 뭐 잔고 증명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라는 얘기죠. 돈을.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금고에 돈을 넣어놓고 현금 박치기, 저는 12억 현금 박치기 하는 것도 봤는데 그 현금으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때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한다. 자금 조달 계획 증명하는 서류까지 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등기 현황,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개인이었다. 이번엔 매수자가 개인이었어요. 법인 외이자라고 돼 있죠. 개인으로 이해하면 돼요. 개인의 경우는 이때는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라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걸 얘기하죠. 우리 수도권은 지금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랫역 쪽으로 뭐 이번에 천안 묶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뭐 세종시는 당연히 묶여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규제지역입니다. 비규제지역은 실제 거래가가 얼마? 6억 이상이에요. 6억 이상인 주택입니다. 주택을 매수한다. 매수하거나 그러면 비규제 지역인 이제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인 주택이에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되고, 물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본인이 입주할지, 입주 예정 시기, 그러니까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주택의 이용 계획 그랬는데 이거 일단은 입주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 외이자였다. 개인의 경우는요, 여기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다 묶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여기는 자금 조달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비규제 지역이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죠.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하면 법인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돼요. 주택을 매수할 때.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할 때 우리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고,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이때는 6억 이상이었을 때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였다. 여기는 자금 조달의 증빙 서류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증빙 서류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주택 거래하게 되면 이 주택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 서류를 법인이 작성하고 또 자금조달계획을 내야 되는 경우는 매수인이 이걸 작성해야 되죠. 제일 잘하니까. 그럼 이거를 본인이 30일 내에 내도 돼요. 계약체결부터 30일로 본인이 내도 되는데 이거를 법인이 아닌 자, 매수인이 아닌 자가 만약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거 신고하는 자에게 줘야 되죠? 그럼 며칠 내에 줘야 되냐면 25일 내는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가 필요하면 증빙서류까지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 25일 내에 이걸 안 주면, 신고자에게 안 주면은 매수인이나 법인이 직접 내야 됩니다. 30일 내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택의 가격을 잡고자 이거 아주 때려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막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 내는 거 이거 엄청 타격이에요. 그리고 증빙서류까지 투기관리금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재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도권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야 돼요.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법인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이 비규제 지역을 주택을 매수했다. 그래도 법인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고 비규제 지역은 개인의 경우는 6억 이상 주택. 요거만 일단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절차 더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